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스웨덴에는 얀테라겐이라는 생활 원칙이 있습니다. 얀테라겐 원칙 10가지를 소개합니다. 당신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말 것, 당신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 것, 당신이 더 현명하다고 생각하지 말 것, 당신이 더 나은 존재라고 상상하지 말 것, 당신이 더 많이 안다고 생각하지 말 것, 당신이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지 말 것, 당신이 무엇이든 잘한다고 생각하지 말 것, 우리를 비웃지 말 것, 모두가 당신을 배려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말 것, 우리를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 것. 앞으로 서울시 본청과 사업소, 투자 출연 기관에서 민원과 상담을 받는 감정 노동 종사자들의 모든 전화 민원 응대가 녹음됩니다. 전화 건너편에 있는 서비스 종사자분에 비해 내가 더 우월하다는 생각, 그들이 나보다 못하다는 생각으로 험한 말이나 행동을 하시면 이제는 큰일 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2018년 5월 9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더 생생한 경제, 더 상생하는 대한민국.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생생한 정보 2가지를 청취자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대학생이나 대학생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께 좋은 정보입니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에서 여름방학 동안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운영한다고 하네요. 어떤 아르바이트고 또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 자세한 내용 서울시 자치행정과 홍기관 팀장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시 주민지원팀장 홍기관입니다. 네, 팀장님도 대학생 때 아르바이트 하셨어요? 네,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셨어요. 아마 많이 하셨기 때문에 또 이런 좋은 것들을 만드신 게 아닌가 싶은데요. 네. 서울시에서 어떤 아르바이트 자리 마련하셨어요? 네. 서울시는 이번에 대학생들이 실용 체험을 통해 공직 사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다양한 사회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대학생 아르바이트 참여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네. 네, 학생들은 다가오는 7월 2일부터 7월 30일까지 총 21일간 근무하게 되는데요.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즐거운 추억을 간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서울시는 이번 여름방학에 450명을 모집하는데요. 학생들은 시 본청, 소방재난본부, 은평병원, 어린이병원 및 시 산하사업소와 동주민센터 등에서 다양한 업무를 하게 됩니다. 네. 학생들이 주로 민원 안내나 행정업무 보조 등 공무원들이 수행하는 각종 업무를 현장에서 직접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네, 7월 2일부터 7월 30일까지 총 21일간 근무하게 되고요. 예. 여름방학 동안 일할 대학생 450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생들에게 스펙 쌓기만큼 중요한 게 사실 요즘에 이런 사회 경험이거든요. 네. 돈도 벌고 사회 경험도 하고 정말 금상첨화가 아닌가 싶은데 네. 서울시에서 450명 선발하고요. 25개 자치구에서는 어느 정도 선발하나요? 네. 25개 자치구에서도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총 1,313명을 모집을 합니다. 네. 40명을 모집하는 중구를 비롯해서 구로구에서는 한 90명, 강남구에서 75명 등 각 자치구마다 선발 인원 및 근무 일정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참여를 원하는 학생들은 해당 자치구에 이렇게 문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소속돼 있는 자치구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상관없이 할 수 있습니까? 지원할 수 있습니까? 자치구에서는 각 자치구별로 이렇게 모집하는 이런 것들이 다 다른데 네. 거의 대부분 아마 자치구는 자치구에 거주지를 둔 아마 학생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세한 거는 각 자치구에 네. 문의를 하시면은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대학생들은 사회 경험도 쌓고 또 공직사회에 대한 이해를 좀 높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대학생들이 솔깃할 것 같은데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까? 신청 자격이 선발 유형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예. 서울시 홈페이지에 올라온 모집 공고를 꼭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전체 선발 450명 중에서 특별 선발 135명은 서울시에 주민 등록이 되어 있는 대학교 재학생 및 휴학생 중에서 국민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등록 장애인 본인이나 3자녀 이상 가정, 서울시정 기여자, 북한 이탈 주민, 네. 다문화 가정 자녀, 국가 유공자 및 자녀를 대상으로 이렇게 선발을 하고 있고요. 일반 선발 315명은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교 재학생이나 휴학생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요. 학교가 서울이 아닌 타 지역에 있더라도 주소 등록지가 서울로 네. 되어 있으면 또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내 대학생만 해당이 됩니다. 서울시와 또 25개 자치구에서 여름방학 동안 우리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한다고 해서요. 이 생생한 정보 지금 서울시 자치행정과 홍기관 팀장께 들어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팀장님 어디에서 그리고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는 겁니까? 네. 스마트폰 앱스토어에서 모바일 서울을 검색을 하셔서 무료로 다운을 받으신 다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내일 5월 10일부터 5월 17일까지 모바일 서울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네. 스마트폰 사용이 불가능하신 분들을 위해서 서울시 홈페이지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네, 내일부터. 예, 그렇습니다. 네, 17일까지고요. 5월 네. 17일까지고요. 네. 그다음에 발표는 6월 4일 대상자를 추첨을 하고 그 다음 날인 6월 5일 최종 선발자를 발표할 그런 예정입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요, 팀장님, 근무 조건, 또 얼마를 버느냐, 요거 참 중요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선발된 학생들은 주 5일 근무를 하고 있고요. 점심시간을 제외한 하루 5시간 동안 근무를 합니다. 근무하는 기관이나 부서에 따라서 근무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유연근무도 또 할 수가 있고요. 네.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임금은 중식비를 포함을 해서 하루 42,650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근무가 종료된 이후에 대략 약 106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급을 받습니다. 네. 대상자 추첨은 자료에 따르면은 시 본청, 소방재난본부, 어린이, 은평, 서북병원, 시산하 사업소, 동주민센터 5개 근무 기관별로 전산 추첨한다고 나와 있네요. 자세한 정보 말씀하신 대로 자치구 홈페이지나요. 또 신청하시고 싶으신 분은 모바일 앱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자치행정과 홍기관 팀장이었습니다. Ariane, listen to me. The human world, it's a mess. Life under the sea is better than anything they got up there. And the seaweed is always greener. 이번에는 식탁 위의 반가운 소식 들어볼까요? 바닷속 이야기입니다. 요즘 수산물값 올라서요. 생선 하나 마음 놓고 식탁에 올리기 힘들었다는 분들 많으십니다. 정부가 곳간을 열었습니다.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유선영 서기관에게 들어볼게요. 서기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매일매일 이 식탁에 수산물을 올려야 하는 주부, 바로 저를 포함한 주부님들에게 참 정말 반가운 소식인데요. 그런데 서기관님이 정부 비축 수산물이라는 게 뭔지 궁금해요. 어디 창고를 마련해 두셨어요? 예, 정부 비축 수산물은요. 네. 이 소비자들이 즐겨 먹는 이제 주요 수산물에 대해서 정부가 이제 생산이 많이 되는 시기에 이제 사놓았다가요. 네. 이제 가격이 이제 많이 상승하거나 아니면 명절처럼 수요가 이제 많은 시기에 방출해서 이제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이제 평소에 비축해 놓은 수산물이고요. 네. 이를 위해서 이제 천안하고 부산에 물류센터 냉동 창고에 이제 수산물을 저희 비축해 놓고 있습니다. 네. 며칠 전에 저도 그 오징어 볶음 우리 아이들 해주려고 봤더니 오징어 값이 뭐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네. 아마 이런 배경 때문에 지금 수산물 창고 대방출을 정부가 하겠죠? 예. 네. 지금 수산물 어획량이 줄어드는 어한기입니까, 지금이? 예, 지금 보통 이제 그 수산물 자원 회복을 위해서 이제 새끼 때는 이제 잡지를 못하게 해놓거든요. 네. 주로 이제 4월에서 5월이 이제 금어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이 이제 수산물 생산이 많이 부족한 이제 어항기라서 이제 가격이 상승할 요인이 많고요. 그래서 이게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비축수산물을 방출하게 되었습니다. 네.
정부 비축 수산 무려 5,740톤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품목 또 얼마나 방출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이번에 이제 방출하는 품목은 명태, 오징어, 고등어, 삼치, 참조기고요. 네. 명태가 한 5,500톤 정도로 제일 많고, 이제 나머지 품목들은 이제 고등어가 이제 약 한 100톤, 그리고 오징어, 삼치, 참조기 이런 게 한 40톤 정도 이렇게 방출을 합니다. 네. 이번에 오징어 같은 경우에는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 것도 방출 계획하신다고요? 예, 잘 아시다시피 지금 오징어 가격이 많이 이제 상승을 했는데요. 네. 이건 이제 오징어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생산이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가 비축하고 있는 물량도 이제 많진 않고 해가지고 이제 민간 재고량 중에서도 네. 저희가 정부가 지원을 해서 민간이 이제 재고를 가지고 있는 물량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제 방출에 최대한 협조를 해달라고 이제 방출 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네. 예. 오늘 정부가 이 비축한 수산물을 방출한다는 소식 우리 해양수산물 유통정책과 유선영 석임관에게 전해 듣고 있는데요. 중요한 건 이 정부가 이렇게 방출해서 싸게 사 먹게 하겠다고 해도 파는 분들이 가격을 안 내리면 소용이 없잖아요. 예. 이 정말 방출한 양만큼 싸게 파는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역할도 정부가 합니까? 이 중요한 말씀이신데요. 네. 저희가 이제 비축 수산물을 이제 뭐 대형마트나 전통시장 이런 데 이제 판매를 하게 되는데, 판매를 하면서 그 시장에서 소비자에게 그 판매할 수 있는 권장 가격을 저희가 정해주게 됩니다. 네네. 그리고 그 권장 가격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해양수산부에서는 이제 그 권장 가격이 제대로 이제 준수가 되고 있는지 현장 점검도 강화하고 그 이제 마트 같은 데 가면 그 품목을 이렇게 명시하도록 돼 있어요. 네. 그걸 이제 보고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 점검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권장 가격 몇 개만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청취자들이 알아야 마트 가서 비교해보고 사니까요. 예, 이제 뭐 구체적으로는 이제 뭐 그 크기 이런 거별로 이제 다 각각 다른데요. 네. 이제 뭐 예를 들면 명태 같은 경우에는 이제 600g짜리는 한 1,300원 네. 이고요, 한 마리당. 이거는 이제 평균 시장 가격보다 한 31% 정도 할인된 가격이고요. 이제 뭐 연한 오징어는 380g짜리가 이제 3,800원 정도. 고등어는 이제 300g짜리가 한 1,300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네. 그래서 한 10%에서 30% 정도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수산물이 굉장히 비싼 상황인데 정부가 그동안 비축해놨던 수산물 방출한다고 합니다. 청취자분들 오늘 저녁에 싱싱한 수산물 근데 싱싱해요? 제가 궁금한 거 비축해놓은 거라 좀 싱싱도는 좀 떨어지겠죠? 제가 생산을 하자마자 바로 급냉을 시켜가지고 싱싱하답니다. 이제 냉동을 시킨 거기 때문에 네. 싱싱합니다. 네, 예. 싸고 싱싱하답니다. 청취자분들 오늘 저녁에 싸고 싱싱한 수산물 맛있게 드시길 바랍니다.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유선영 서기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여러분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밀리의 서재에서 전자책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3개월 무료 이용권을, 한국경제신문에서 다양한 경제서적을, 나도 읽고 싶다. 100% 영미권 1:1 프리미엄 화상영어 클라소에서 1개월 이용권, 나도 공부하고 싶다. 자연으로 빚은 톡 쏘는 아름다움, 주식회사 테미스의 테미스 센텔라 탄산팩 세트, 유해 성분 없는 순하고 순한 보습크림 아이스크림 크림, 나도 쓰고 싶다를 보내드립니다. 이 푸짐한 선물 받으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내는 퀴즈 잘 들으시고요.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세요. 한 통화에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매번 느끼는 거지만 장바구니 물가는 늘 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느낌뿐만 아니라 실제로 수산물 물가가 심상치 않은데요. 그래서 방금 들으신 것처럼 해양수산부에서는 수산물 물가 안정을 위해서 정부 비축 수산물 중에 오징어, 고등어, 명태 등을 방출할 계획입니다. 우리 소비자들이 맛 좋은 수산물을 적정한 가격에 살 수 있게 되길 이용하길 바라면서요. 오늘의 생생 퀴즈 나갑니다.
생생 퀴즈, 지금까지 퀴즈 중에 난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오징어의 다리는 몇 개일까요? 1번 8개, 2번 10개입니다. 오징어의 다리는 몇 개일까요? 1번 8개, 2번 10개. 지금 샵 0945로 정답 보내주세요. 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 기금을 지원받고 있고요. 포스코와 함께합니다. 저는 2부에 다시 올게요. 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을이 웃어야 한국 경제가 살아난다. 으라차차 상생경제. 을이 웃어야 한국 경제가 웃는다. 으라차차 상생경제 시간입니다. 오늘도 수요일 이 시간을 함께해 주실 두 분 모십니다. 안진걸 소장님, 개그맨 정범균 씨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범균 씨 미국물을 먹더니 얼굴이 네. 더 멋있어졌어요. 네, 미국과 쿠바를 지금 다녀오자마자 네. 첫 스케줄입니다. 그러게요. 잘 다녀오셨어요? 뭐 하셨어요? 미국에서 공연하고요. 쿠바에서 공연하고요. 인스타 업데이트 좀 하고요. 아, 네. 역시 우리 메뚜기 개그맨을 인터내셔널한 개그죠? 메뚜기 아니에요. 예전에 이제 그렇게 네. 비슷하게 메뚜기는 나오신 적이 있었으니까. 유재석 씨보다 더 훌륭한. 예, 더 재밌는. 아유, 아닙니다. 으라차차 내에서는. 예, 맞습니다. 네. 윤우님은 건드리면 안 되니까요. 예. 네. 아니, 우리 안진걸 소장님은 우리 짝꿍 없이 보낸 한 주, 지난주 방송하셨는데. 예, 안 계시니까 굉장히 서운하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청년 두 분이랑 지난주에 맞아요. 그 청년 주거 문제, 네. 그 열악한 청년들의 상황 이런 거 다뤄가지고 들었다는 분들이 되게 좋았다고. 맞아요. 특히 청년 임대주택이라든지 청년들의 주거 상황 지원은 네. 국가나 지자체가 책임지고 해야 된다. 네. 이런 의견들 많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민달팽이 유니온은 달팽이를 도와주는 단체가 네, 생물보호단체가 아니라 네. 집 없는 청년들을 그걸 도와주는 알았죠. 단체 네. 민달팽이 유니온. 예. 네. 네. 오늘 으라차차 또 어떤 우리 시대의 경제적 을, 우리와 함께 동행해야 하는 을에 대한 이야기일지 궁금할 텐데요. 오늘의 주인공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으라차차의 주인공, 미스코리아보다 더 아름다운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6살짜리 우리 아들의 변하지 않는 꿈, 바로 소방관입니다. 소방발전협의회 고진영 전 회장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박수! 반갑습니다. 아니, 진짜로 소방관 직접 본 적 있어요, 범균 씨? 라이브로 뵌 적은 처음이죠. 저도 처음이에요. 네. 소방, 꼭 연예인 본 것 같아요, 회장님. 예. 감사합니다. 아니, 잘 그리고 보셨어요. 옷을 굉장히 잘 입으셨어요. 그러니까요. 저는 소방관복 입고 나타나거나 이렇게 조금 평범하게 나타나실 줄 알아요. 맞아요. 예, 우리 소방관 선생님들 생각하면 그 화재나 참사 현장에서 맞아요. 한쪽에서 쭈그리고 앉으셔갖고 컵라면 드시는 그런 모습들 생각하면 마음이 맞아요. 아프고 맞아요. 저는 직접 봤어요. 소방관 선생님들. 아, 그래요? 어디서 봤냐면 그 세월호 참사 추모 행사 같은 거 하고 있는데 옆에서 우리 소방관 선생님들이 당시 처우 개선을 호소하면서 지금 지방지로 되는 걸 국가직 공무원으로 전환도 네. 필요하고 처우 개선도 네. 필요하고 장비가 너무 막 낡은 게 있어가지고 너무 마음 아팠잖아요. 그래서 1인 시 캠페인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막 박수 보내드리고 저희도 같이 피켓 인증샷도 찍고 그렇구나. 거기서 뵀는데 네. 정말 그때도 뭐라 그러죠? 사회를 위한 사명감이 투철하신 분들이 1인 시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우리 소장님은 진짜 바쁘시게 사시는 것 같아요. 정말 이곳저곳 안 가는 데 없고. 안 만난 사람은. 네, 안 만난 예전에 사람 그래서 없고. 제가 참여연대 있을 때 별명이 참견연대. 이것저것 다 참견하고 다닌다. 참견연대. 야. 지금은 근데 이제 민생경제연구소 아예 특화시켜서 우리 네. 민생, 경제 또 이렇게 소방관 깨알은 선생님들처럼 억울한 처우에 있는 분들 개선하는 그래요. 이제 이런 것만 특화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소방발전협의회 고진영 전 회장님과 이야기 나눌 텐데 지금 현역 소방관이신 거죠? 예, 현역 네. 소방관입니다. 몇 년 차세요?
1999년도에 입사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현장 대원으로서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거의 한 20년 가까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재 진압뿐만이 아니라 뭐 구급, 구조, 뭐 생활 민원까지 국민의 모든 애로사항을 다 처리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방발전협의회 전 회장이라고 소개를 드렸는데 소방발전협의회는 어떤 곳이죠? 소방발전협의회는 2006년도 5월 달에 제가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소방공무원은 뭐 직장협의회나 노조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립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애로사항이 많은 현장 대원들이 그 애로사항을 지부에 전달할 수 있는 소통 공간이 차단된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우리가 소방 공무원들이 만든 단체입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 문재인 정부 그 개헌안에 보니까 어쨌든 원칙적으로 공무원 선생님들도 노동조합 만들 수 있게 개헌이 되어 있어서 그걸 되게 평가를 좋게 받고 있더라고요. 현직에서 일하는 그 위험을 온몸으로 겪고 있는 분들이 사실 할 얘기도 많고 필요한 사항도 많은데 노조나 협의체를 못 만든다는 게 전 좀 충격적이고요. 그래도 보통 소방관 하면 소방 공무원이니까 그래도 처우가 괜찮겠지 이런 생각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많이 있죠. 예를 들자면 소방관이 대내외적으로 활동하는 것은 이미지가 좋게 국민들이 뭐 선호도 1위도 조사도 나오니까. 하지만 소방관이 현장 공무원 담당을 하고 있고 저는 현장에 있는 그 인력들을 사회적인 시선이 조금 그렇게 낮게 보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전통적으로 한국 사회는 문이 우선이고 무가 좀 약간 과거적으로 옛날부터 역사적으로 좀 약간 무시하는 경향이 있고 지금 현재 행정 조직에서도 보면 인사나 예산이나 기획부서는 굉장히 우수한 인력으로나 그런 것을 힘있는 권력기관으로 쳐주고 현장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나 그런 분들은 조금 이렇게 낮게 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90몇 %가 전부 다 현장 소방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분들이 현장에 대해서 가장 큰 일을 하고 있는 소방 공무원들을 그렇게 약간 현장 공무원이라고 해서 약간 도외시하거나 좀 낮게 보는 경향이 사회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조직 내에서. 이런 건 바뀌어야 되거든요. 맞아요. 근데 정범민 선생님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우리가 제일 가장 많은 도움을 받는 분들이 경찰관 선생님들, 소방관 선생님들, 일선의 주민센터 공무원 선생님들이잖아요. 이 세 조직이 없으면 우리 살 수가 없어요. 단 하루도. 네, 맞아요. 그분들이 오히려 더 대접받고 존경받고 처우도 개선돼야죠. 당연히. 제가 이제 미국에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미국. 미국은 소방관 분들이 굉장히 대우나 처우가 굉장히 좋은 나라입니다. 사실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배워야 되지 않나 우리나라도. 그 일주일 갔다 와서 그걸 알았어요? 지금. 일주일. 거기서 지식인에서 검색해봤더니 그랬어요. 나오더라고요. 실제 그렇습니까? 제가 소방 발전 예비를 처음 만들고 지금도 제가 가지고 있는 꿈 하나가 미국 소방관 같은 대우를 대한민국 소방관들도 받아야 되고 그렇게 만들고 싶다는 게 저희 소망입니다. 어떤데요? 사회적인 인식 자체가 틀리고 물론 소방관들에게 요구하는 퀄리티나 소방관이 되기 위한 어떤 과정들도 대한민국은 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 소방관들이 훨씬 더 엄격한 규정에 의해서 선발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또 크게 인정을 받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미국 사회에서는 안전을 책임지는 그 소방관들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죠. 지원도 확실하고. 네. 그 안 소장님, 그 사진 기억나시죠? 그럼요. 제가 무슨 사진 이야기하려는지 알죠? 이거는 저도 알죠. 범균 씨가 얘기 좀 해주세요. 그 사진. 딱 현장 끝나고 컵라면 드시고 있는 사진. 얼굴 카맣게 그을려가지고. 그거는 진짜 마음이 아픈. 그리고 많은 소방관 분들 하면은 제일 처음으로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진인 것 같아요. 맞아요. 모든 참사 현장이나 재난 현장에 제일 먼저 달려오셔가지고. 몇 시간 동안, 길게는 뭐 몇십 시간 동안이라도, 왜냐하면 사람이 어쨌든 구조하고 피난시키고 불 끄고 하다 보면 길게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불길이 뭐 빨리 잡히면 좋겠지만 안 잡히는 경우들. 그러니까 그렇게 끝내놓고 이제 컵라면 겨우 끼니 해결하시는데 알고 봤더니 그 방제복도 낡고 오래된 거여가지고 소방관 선생님 다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제 지방직 이야기를 왜 말씀드렸냐면 지방직으로 하면 그
이제 최고나 사회적 평가도 좀 더 낮아지는 듯한 느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지자체 재정에 따라 가지고 그 장비나 네. 그런 달라져요, 수준이. 이런 게 그 예산에 따라서 수준이 달라져 가지고 전일적인 그리고 가장 쾌적한 최적의 소방 서비스를 못하게 되는. 아니, 거기에 따라서 우리 소방관 선생님들도 위험에 더 처할 수도 있는. 그러면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지역마다 소방관 분들이 지급받는 옷이나 장비의 수준이 다 다르다고요? 개인 장비들은 인증 절차를 네. 해서 우리가 구입하고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크게 질적인 면에서는 검증 제도가 있어서 차이가 많이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개인 장비들이 지급 품목들이 좀 다를 수가 있고 아니면 서울 같은 건 소방공무원 같은 경우에 재산이 이게 그렇죠. 지방 예산이 풍부한 곳은 네. 개인 지급 장비들이 풍부하게 지급되는 반면 예산이 열악한 지방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장비들이 적재적소에 지급이 안 돼서 뭐 소방공무원들이 예전에 언론에 크게 보도가 됐듯이 개인적으로 사서 쓰는 경우나 개인이 사서 아니면 전체적으로 품질이 좀 떨어져서 본인들이 외국에 있는 좋은 제품들을 직접 구입해서 쓰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그것은 실제적으로 지원이 되느냐 안 되냐의 그런 현실적인 문제보다도 네. 조금 더 자기 자신을 안전을 그렇죠. 확보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냥 위해서. 자기 자신이 직접 구입하는 경우도 아니 근데 있습니다. 그게 말이 안 되는 게요, 소방관님. 사치품이 아니잖아요. 필수품이잖아요. 예. 그리고 불 안에 들어간다는 거는 내가 남의 생명을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내 몸을 정말 불태우는 심정으로 들어가는 건데 그거를 위해서 자기의 사재를 털어서 물건을 본인이 산다?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예. 근데 그걸 소방관님들이 이야기해 보셨어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식적으로 그런 것을 제기할 수 있는 소통 기구들이 없다 보니까 만약 예를 들어 직장협의회나 노조가 허용됐다면 네. 거기에서 그런 일을 직접적으로 담당할 건데 그런 것이 없다 보니 묻히기가 쉽죠. 그저께 다행히 그 김부겸 행안부 장관이 소방관 선생님들 격려 방문 가가지고 반드시 내년 안에 올해 안에 그 국가적으로 전환하겠다. 그리고 작년에는 한 2,000명밖에 안 뽑았대요, 소방관들은. 근데 인력도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네. 올해는 이제 한 5,000명 정도 뽑는 곳으로 대폭 늘어난 거죠. 그러면 네. 그게 청년들 일자리 문제도 해결이 되고 그다음에 그렇죠. 적재적소에 이제 그 어떤 위급한 상황에서 출동할 수 있는 소방관이 풍부해지시니까 소방관 선생님들도 좋고 덜 위험하고 우리 국민들도 좋고 그러니까 장난 전화만 하면 됩니다. 아, 정말 아직도 있어요? 이 심각한 아주 장난 전화는 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근데 장난 전화는 사실 기억에 남는 거 한두 개 있으면 좀 장난 전화가 없을 수는 없죠. 네. 제가 알기로는 예전보다는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네. 법에 이제 장난 전화 했을 경우에 과태료에 대한 법 규정도 있고 그다음에 소방서에서 홍보를 많이 해서 그래도 많이 줄어들었는데 우리 소방관들이 흔히 많이 회자되는 그 전국적으로 아마 모든 소방관들이 다 알고 있을 거예요. 많이 회자되는 것이 불이 났다. 친구가 와서 어디가 불이 났느냐. 그럴 때 내 가슴에 불이 났다. 하면서 스냅을 좀 떠줘라. 아주 옛날에 나왔던 그런 장난 전화이고. 정말 고전적인 거니까 상사병 그렇죠. 걸렸으니까 그렇죠. 사랑의 불을 꺼달라. 예, 예. 드라마 불새에서 나왔잖아요. 뭐 타는 냄새 안 나. 내가 마음이 불타고 있어. 아, 그런 거네요. 드라마가 망쳤어요. 내 안에 너 있다 이거구만. 아니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정말 말을 하니까 재밌는 거지만 정말 그 위급 상황에서는 그리고 그 전화 때문에 정말 위급한 그러니까요. 사람들을 도와줄 수 없다는 상황이라면 이게 웃을 일이 아니고 그렇죠. 정말 경을칠 거잖아요. 이 장난 전화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장난 전화라고 볼 수 없는데 이게 조금 어떻게 보면 소방관들이 어디까지 지금 일을 하고 있는지 집에 있는 인덕션 우리가 인덕션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요즘에 인덕션으로 많이 바꾸죠. 인덕션 전원이 안 꺼진다고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아, 그 119예요? 네, 119에. 그거 어떻게 하라고요? 기사님도 아니시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신고가 접수됐기 때문에 또 인덕션이 오랫동안 켜놓고 달궈지면 화재 위험이 있어요.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소방관들이 항상 왜 저까지 소방관들이 책임져야 돼? 그렇게 일반 시민들은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소방관들 만에 하나라도 그게 위험 요소로 발생할 수 있으면 무시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가서 직접 인덕션을 그냥 꺼주고 오거나 아니면 책상 위에는 스탠드 불빛이 안 꺼진다고 신고가 들어왔어요. 두꺼비 집을 내리면 되지 않습니까? 가서 코드 뽑아주고 왔습니다. 야, 진짜 너무한다 이거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출동을 한 사례입니다. 그런 것을 겪게 되면 소방관들은 사실은
허탈하시겠어요.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요. 그죠. 과연 우리가 이것까지 해야 되나? 꼭 당연히 뽑아야 될 뿐만 아니라 정 안 뽑아지면 냅두고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해야죠. 차라리 관리사무소 아저씨 선생님들 많이 도와주시니까. 그러니까 이 업무에 대한 정확한 경계 없이 무조건 출동해야 하는 이 구조 자체도 참 문제네요.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또 소방에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사생활적인 모든 그 애로사항을 소방관들이 전부 다 책임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또 소방 조직에서 그렇게 또 홍보하고 그렇죠. 알린 측면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나가지 않았는데 컴플레인이 들어온다든지 그렇죠. 아니면 그게 큰 사고로 그 예상하지 못했는데 생기면 그 책임을 또 그렇죠. 소방관에게 무니까 그게 참 문제인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이렇게 하시다 보면 약간 직업병 같은 것도 있으실 것 같아요. 장난 전화 받는 것도 약간 불안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진짜 집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불도 못 킬 것 같다라는 집에서 왠지 불을 많이 보시니까. 그 트라우마가 강하면 그런 일들도 있을 것 같아요. 직업병 같은 거 있으세요? 우리는 야간에 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12시 야간 근무를 두고 오면 이 수면을 취하지 않고 그냥 24시간 버티면서 야간 근무하는 것은 굉장히 그건 살인적인 행위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우리가 잠깐 이렇게 가면을 취하면서 출동이 있을 때 나가거든요. 그 벨소리. 벨소리가 딱 울리게 되면 출동 벨소리가 울리게 되면 이 심장이 덜컥덜컥. 어떻게 보면 뭐라 그럴까. 큰 충격을 받게 되죠.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으니까. 그런 직업적인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어떤 희생자가 돌아가셨을 때 재난 현장에서 사고자가 발생을 하면 이 지역이 내가 담당한 지역이기건 아니든 간에 소방관이라면 기본적으로 그 생명을 구하지 못한 어떤 죄책감들이 소방관들한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번 제천 관련해서 사망자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걸 접했을 때는 잠이 안 오더라고요. 내일 갖고, 내 책임 갖고. 왜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못했을까? 거기에서 오는 여러분 조직적인 한계, 우리 개인적인 한계, 그 안타까움.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어서 숨이 이렇게 턱턱 막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소방관들이 기본적으로 다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제천에서는 또 그것 때문에 뭐 최선을 다했다고 하셨는데 뭐 뭔가 미진했다라고 무슨 처벌 논란도 있어가지고 국민들사이에 치열한 논란도 있는 것 같고 또 불법 주정차 때문에 이렇게 구조가 늦어지는 거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도 제천에. 그다음에 또 최근에 아산에서 비응급 출동인 것 같은데 출동하셔갖고 사고 나고 돌아가셨잖아요. 너무 그 마음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그 비응급인 경우에는 출동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뭐 이런 부분도 조금 세부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데 좀 그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소방관님? 제가 생각할 때는 생활민원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을 생활민원이라고 하는데 생활민원이 제가 알고 있는 통계로는 45만 건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45만, 7, 8만 건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일반 구조 출동보다도 훨씬 많습니다. 해마다 하니까 접수되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 생활민원은 하나의 큰 업무라고 바운드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언제까지 소방 조직에서 그 모든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이제 와서 그게 문제가 된다고 그래서 이거 조금 자제해서 선별적으로 우리가 출동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이후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신문들도 있죠. 왜 받던 서비스를 왜 지금까지 제공해놓고 중단을 하려고 그러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 소방본부에서 그걸 제일 먼저 제안을 해서 실시를 하고 있었고 소방청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다가 그런 얘기가 나와서 아직 지금 더 심사 단계, 심사숙고하는 단계라고 알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아직 도입이 될지 어떨지는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어쨌건 작은 변화들이라도 지금 우리 사회 가운데 시작된다는 게 반가운 일이지만 사실 그 변화를 일으킨 데에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참사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아까 말씀도 하셨지만 우리 여자 소방관 분께서 또 취객을 이렇게 하다가 또 돌아가시는 일도 있었고 그것 때문에 앞으로 소방관 이 구급대원들을 폭행하거나 뭐 폭언하거나 하면은 처벌받는 그런 법안이도 이제 통과된 거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소방청에서 무관용 대책이라고 그래가지고 앞으로는 그거 철저히 대처를 하겠다. 그리고 최고 뭐 무기징역까지 소방관이 사망에 이르게서 폭력에 의해서 사망에 이를 때까지는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을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과연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일단은 갖고 가야 되는 문제고 그런 강력한 조치가 과연 근본적인 소방 공무원 취객에 의한 폭력을 해결할 수 있느냐.
그 부분에서는 조금 저는 약간 회의적인 생각이 들죠. 왜 그러냐면 저도 구급 출동을 해서 취객을 상대를 해봤거든요. 네. 상대를 해봤는데 그분들은 1차적으로 제정신이 아닌 분들입니다. 수치에 의해서 제정신이 아닌 분들이기 때문에 그 강력한 조치들이 정상적인 사람들은 인지를 하고 그렇죠. 자기가 조심을 하겠지만 술이 이미 취한 상태에서 그런 사람들이 과연 그것을 인지하고 그 행동을 안 할 수 있을까? 그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면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출동을 하면 경찰에서도 꺼려합니다. 네. 경찰에서 보호 조치를 할 수도 있는데 병원에서도 꺼립니다. 특히 우리가 나가보면 철과상이 약간 있는데 봤을 때 응급 환자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응급 환자를 그냥 놓고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든지 이송 조치를 해서 병원에 갖고 가면 병원에서도 제가 경험상 한겨울에 이송을 했는데 다음날 아침에 가보니 침상까지 환자까지 같이 그냥 밖에 내놓는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왜 난동을 부리니까 응급실에서. 얼마나 난동을 부렸으면 밖에 내놨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건 별도의 보호시설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대안으로 치자면 각 지방자치대에서 운영하는 의료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시립의료원인가 의료원이라든가 그런 데서 일정 부분 취객을 전담할 수 있는 그런 부서가 필요하지 않을까. 사회적으로 그것은 보호조치가 굉장히 필요한 조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밖에서 술을 못 먹게 해야 돼요, 그런 분들은. 집에서 먹어야 돼, 집에서. 그래. 아니, 그러니까 소방관 개인이 할 수 있는 범위 넘어서를 자꾸 요구하고 그걸 당연시 여기는 그 풍토가 바뀌어야 될 것 같고요. 시스템적으로 보호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 중에 하나는 아까 우리가 잠깐 직업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소방관들이 직접 이 직업병을 얻은 거에 대한 피해 상황을 증명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게 정말이에요? 그렇죠. 본인이 자기가 직업을 근무를 하다가 이상이 있어서 병이 발병을 하면 거기에 대한 소명을 개인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다치는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사실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은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물론 정신적인 게 어렵지. 그렇죠.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거. 그것을 정말 그렇죠. 직업과 연관해서 질병이 발생했느냐 그런 것들을 증명하는 건 굉장히 어렵죠. 그럼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소방관들 중증 질환에 대해서 일단은 발생을 하면 그냥 인정하는 거 직업과 관련이 있다고 해서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고 나서 그것이 연관성이 없다라는 사실을 국가에서 이제 증명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모든 질병에 의해서 균증 환자가 발생을 하면 그것은 이제 인정이 되고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국가에서 이제 증명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입증 책임을 전환한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일단 피해자들의 피해를 무조건 원칙적으로 인정한 다음에 그렇죠. 아주 외적인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정말 그렇죠. 업무와 상관없는 경우에 일단 나중에 예를 들면 치료비를 뭐 환수한다든지 할 때 그건 이제 국가가 자기가 이제 알아서 입증해야 된다. 우리도 미국 소방관처럼 그 제도를 도입하자고 그래서 지금 국민청원에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으라차차 상생경제 우리 소방관 분들의 열악한 환경들 어려움들 이야기 듣고 있는데요. 제가 궁금한 거는 이겁니다. 이 소방관 대원들의 결국 궁극적인 문제는 인원이 부족한 게 아닌가 싶거든요. 우리가 간호사분 이야기할 때도 맞아요. 결국은 인원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한 사람이 감당해야 하는 몫이 너무 커진 거잖아요. 지금 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나 문제가 심각한지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제가 한 17년 정도를 지방에서 근무를 하고 네. 그다음에 한 2년 정도를 서울에서 지금 옮겨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방 형편과 서울의 형편을 잘 알죠. 네. 그래도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방에 비해서는 여건이 좋은 편입니다. 그것은 어떤 것과 연관이 있냐면 결국에는 지방에서 그것을 책임지기 때문에 인건비라든가 예산 부분을 지방에서 책임지기 때문에 지방 재정 자립도에 따라서 그리고 각 시도에 있는 단체장이 소방관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정책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서울 같은 경우 예상도 풍부할 뿐만이 아니라 박원순 서울시장이 또 소방관들에 대한 굉장히 우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책이 지원이 많이 되는 측면이 있고 그렇지만 지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열악합니다. 예를 들자면 한 사람이 차량을 2대를 맡아야 된다든지 한 사람이 차량을 갖고 가면 한 차는 세워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인력이 없다 보니 물론 출동이 많은 차량을 우선적으로 자기가 책임져서 출동을 하겠지만 그 다른
차량 같은 경우에는 그냥 세워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1년에 그때 2개의 차량 맡고 있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화재 진압 요원들이 서울에는 펌프차에 타면 5명이 인원이 채워지게 네.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원래 정규적으로 규정에 맞는 인원이에요. 네. 그렇지만 지방 같은 경우에는 기관사 1명에 불을 끄는 경방요원 2명이 나가거나 2명이 나가거나 3명 정도가 나가거나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아주 적절하게 잘 드러난 사건이 제청. 그렇죠. 그 할 때는 불가능합니다. 인력으로 도저히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없는 상황. 맞습니다. 방금 제천 이야기 하셨잖아요. 실제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충북, 전북, 경남이 소방 인력 확보율이 최하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소방관도 국민도 위험해지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럴수록. 그러니까 이게 또 지방지구로 아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한 2,000명 뽑은 걸 이제 앞으로 5,000명으로 이렇게 늘려서 뽑는다고 하니까 그 문제가 좀 더 해결될 텐데 아무래도 소방관 발전협의회 분들 현장을 제일 잘하는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네. 지역마다 골고루 증원이 될 수 있도록 특히 소방인력 확보율이 낮은 데부터 증원이 돼야 되겠죠. 네. 마지막으로 의뢰차차의 공식 질문이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있지만 그래도 그중에 당장 내일 해결할 수 있다. 이렇다면 딱 하나만 꼽는다면 뭐가 있으세요? 여러 가지 조직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나 현실적인 문제하고 소방관들의 열악한 문제는 개인들이 또 싸워야 됩니다. 네. 싸워야 하고 투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거든요. 원천적으로 차단됐다. 노조나 그런 것들이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직장협의회는 정부, 소방청도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여당도 찬성하고 있고 네. 일부 야당에서 반대하고 있어서 지금 처리를 눈앞에 두고 못하고 있습니다. 왜 반대하는 거예요? 도대체 본인들이 소방관도 아니면서? 왜 반대하냐면 그 일부 야당이 소방관 인력 증원도 반대한 야당입니다. 그러니까요. 왜 특정 정당 이야기는 안 하겠지만 저는 공무원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생생경이니까 여기까지만 하지만 국민들도 알고 있어요. 화가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요. 네. 왜 반대해요? 헌법재판소에 우리가 제소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소방공무원들한테도 보장해줘라. 네. 판결이 나긴 났어요. 어떻게 났냐면 소방공무원들은 타 직종에 비해서 우수하게 복지를 혜택을 받고 있으니 필요가 없다. 그렇게 판결 났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대한민국 공무원에서 가장 열악한 공무원이 소방공무원입니다. 그죠. 근데 그 이유가 이게 타당이나 한 겁니까? 그리고 한 가지는 제복 공무원들이 만약에 파업이나 소방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안전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파업을 하거나 그랬을 경우에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타 지역에서 내 구역이 아니더라도 타 지역에서 누군가의 희생자가 나면 소방 공무원들이 예상후 스트레스에 쌓이고 자기 가슴을 쥐는데 국민들의 안전을 담보로 해서 파업을 하겠습니까? 그럼요.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리고 직장협의회는 또 파업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까지 해용도 단체 행동은 그렇죠. 또 제약되어 있으니까. 네. 아까 전에 우리가 그런 얘기했잖아요. 장난 전화로 내 가슴에 있는 불 좀 꺼줘 이런 전화 온다고. 진짜 소방관님들 가슴에 불을 꺼줘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그렇죠? 으라차라차 생생경제가 나서서 계속 응원해드려야겠습니다. 네, 오늘 으라차차 상생경제 우리 웃어야 한국경제가 웃는다. 오늘 소방관들의 애환과 어려움 이야기했는데요. 우리 소방발전협의회 고진영 전 회장님,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님, 또 개그맨 정범균 씨 함께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정답 많이 보내주셨어요. 1744님, 안양의 김시상입니다. 오징어 다리 8개 수고 많이 하세요 하셨고요. 0015님, 힘들게 결정했습니다. 2번입니다. 제 고향 강원도 동해에서 정말 많이 났습니다 하셨네요. 8998님, 오징어 다리 10개 택배기사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4522님, 10개 애청자를 우습게 보는군요. 재미있는 방송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7260님은요. 저도 오징어처럼 다리 10개였으면 좋겠어요. 그럼 피곤한 다리는 쉬게 하고 다른 다리로 바꿔서 일하고 그러면 좋잖아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그 밖에도 9474님, 9694님, 3640님 모두 감사합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고 있고요. 포스코와 함께합니다. 저는 내일 다시 올게요.